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던 시험은 잘 쳤고요. 그래서 지금은 휴식 기간에 들어와 있어서 아시안컵 경기들은 조금 리뷰를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도 재밌게 봤고요. 아주 여유 있게 오랜만에 볼 수 있었어가지고 축구를 공부 생각 안 하고 축구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좀 총평부터 드리면서 한번 리뷰를 바둑알과 함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경기가 쉽진 않죠. 늘 어떤 대회든 첫 경기는 긴장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좀 초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 이후로는 그러니까 전반 중반이 지나가면서는 조금 몸도 풀리고 제가 보기에 대처도 나름대로 잘 했거든요. 우리나라 쪽 벤치 쪽에서 좀 대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기를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 같고 후반 초반에 조금 실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제 또 이강인 선수의 한 방이 터지면서 경기를 쉽게 또 가져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레인 선수들이 우리나라 상대로 90분 내내 아무리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래도 체력적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후반에 드러났던 것 같고, 뭐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후반이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반엔 안 풀린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후반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는 경기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있고 또 좋았던 점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이제 전술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전술적으로 좀 설명할 만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리뷰할 만한 그런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리뷰할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둑을 좀 불러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상대편 감독이 뭐 피치 감독인데 그 막 월드컵도 이제 나갔던 경력이 있는 지도자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지도자는 아닌 거죠. 네, 그게 이제 좀 느껴졌던 전반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팀들을 만났을 때 개인 기량이 워낙 좋잖아요. 뭐 손흥민이라던가 이강인이라던가 뭐 황인범이라던가 뭐 조기성 선수라던가 그 이재성이라던가 그 사실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뭐 대거 뭐 이제 포진해 있는 공격진의 포진해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걸 뭐 1대1로 막는 건 사실상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선수들 능력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반에는 그 1대1에서 막는 게 그러니까 팀으로 제어하는 게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뭐 탈탈 털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걸 보면 결국에는 그 바레인이 준비해 왔던 거는 우리가 한국 선수들을 어떻게 팀으로 제어할 것이냐 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정해져 있는 답이죠. 우리가 늘 겪어왔던 두줄 수비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사이 같이 서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사이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수비할 때 요런 식으로 서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적으로 여기를 압박하는 사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내려서 버려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좁혀버리는 형태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요렇게 서가지고 나오는 형태들도 나왔는데 이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있는 2선하고 1선 사이에 있는 요 공간 요런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을 원하는 거죠. 여기를 지우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뭐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쪽에서 단번에 이제 넘기는 패스들 우리가 전반전에 좀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공이라는 게 날아갈 때 직선으로 날아가거나 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해놨지만 사실 이렇게 가면 이 선수가 이렇게 붙고 여기를 커버를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은 그대로 놓되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가서 붙어버리면 이쪽으로 이제 패스기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 줄이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사실 여기랑 여기밖에 이제 없게 돼요. 아니면은 이거를 높게 띄워서 이 뒤를 넘기고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시도했던 것처럼 이재성 선수가 뛰어 들어가거나 조기성이 뛰어가는 건 형태들을 띄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높이 떠서 가는 패스들은 아무래도 채공 시간이 있고 날아가는 동안에 이쪽에 수비들이 대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롱킥들은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그러면 이게 조금 길면 그냥 골라인 아웃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뛰어가는 선수들도 공을 잡아놨을 때 깔끔하게 잡아놓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눈이 맞아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패스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공을 뺏기게 되면 이제 바레인이 전반전 했던 것처럼 역습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그냥 무지성으로 하나만 하면 돼라는 식으로 덤벼들 수가 없는 거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뺏기면 역습을 주니까 그런 형태들을 이제 이쪽에서 준비를 해온 거죠.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좀 어려웠던 경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돌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우리가 볼을 돌리려고 하면은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좁혀버리면 패스길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다시 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선수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얘가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얘가 가고, 여기 벌어진 것 같으면 다시 채우고, 이렇게 다 이동. 그리고 이쪽도 같이 이동. 이래버리면 똑같아요, 아까랑. 갈 길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깥쪽을 맴돌게 되는 게 이제 안 될 때 경기가 되는 건데, 전반 초반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도했던 거는 이 뒤를 단번에 노려서 몇 번이라도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일리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여기를 제가 지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지우려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엉덩이를 빼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뒤로 물러나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 버리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대구 FC 설명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최종 라인이 이렇게 깊이 내려가가지고 여기다가 두 줄을 이렇게 세워버린다. 이것도 두 줄 수비긴 두 줄 수비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중거리 슛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기도 하고, 크로스 같은 게 이제 직접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 득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격수의 이 페널티 박스 안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바깥쪽에 최종 라인이 잡혀 있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더 위험 지역에 투입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우리나라가 잘 제어하려고, 우리나라의 공격을 제어하려고 많이 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 초반에 느꼈던 그 특징들이 뭐냐면, 이강인 쪽으로 공이 잘 안 들어간다? 이 느낌 못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 쪽으로도 들어가면은 대체로 패스가 이쪽에서 이렇게 넘겨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뭔가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이재성 선수가 이쪽에서 편하게 잡아놓는 장면들이 전반전 한 중반까지는 잘 안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풀백들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여기를 바짝 좁혀버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주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 축구해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여기서 한 3m 정도, 2m 정도 거리를 잡고 잘 따라 붙으면은 패스 투입되는 순간에 여기서 갖다 박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같이 압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박해가지고 여기를 고립시키는 형태들의 수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들도 그게 본능적으로 이제 싫죠. 그게 느껴지죠. 저기 투입되면 압박당할 것 같은데 싶으니까 잘 볼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쪽에서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렉트하게 몇 번 찌르는 것들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힘을 많이 쓴다는 게, 우리도 힘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부정확하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벤투 감독이랑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클린스만 감독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전임 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통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많이 우리나라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사이드 체인지를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변형 3백 형태를 많이 썼고, 그래서 그때 많이 썼던 것들이 조금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까 왼쪽에 이쪽에다가 볼을 투입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짝 여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짝 돼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붙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쪽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쪽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요렇게 많이 좁혀오게 되는데, 요때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이 좋아했던 방법들은, 여기서 이쪽 한번 나가면은 이거를 그냥 단번에 여기다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잡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딱 잡고 드리블을 치거나 뭔가 돌파를 시도하려고 그러면 이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을 한 명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좁혀놨다가 여기서 단번에 김민재 선수가 때려가지고 여기를 넘겨줬습니다. 정확하게 넘겨주게 돼서 여기 딱 공을 잡으면 이 선수가 큰일 났다 하면서 여기를 바짝 붙어서 이제 드리블을 쳐서 들어오니까 바짝 붙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예시가 행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군 해보시면, 군대 가서 행군을 해보시면 앞에서 한 발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10m씩 20m씩을 뛰게 돼요. 그게 조금씩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앞에는 조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고 여기서 또 차이가 벌어지고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쪽을 잘라 들어가게 되면은 하프 스페이스 이용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까는 없었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체인지를 많이 했던 거를 이제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전술적인 그 대처가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그 큰 우영 선수가 이 자리에 많이 내려갔고, 뭐 기성용 선수가 내려가기도 예전 많이 내려가기도 했죠. 여기 이 사이로,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던가, 혹은 이제 이 센터백 옆으로 내려가서 이 세 명만 세워놓고 여기 있는 풀백들을 아예 전진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뭐 황희찬이라던가 뭐 이재성이라던가 혹은 뭐 지금은 이강인이니까 이런 선수들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숫자를 셋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풀백들이 나가지를 못하죠. 여기가 셋이니까. 그죠. 3대3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 기량이 좋은 팀이라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데 4대3으로 여기를 맞춰놓게 되고 여기 전진하게 되는 풀백들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여기를 채우러.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를 셋이 막아야 되는 형태가 되고 이 공간이라던가 이 공간은 또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이쪽에서 뭐 김민재 선수가 오늘도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 그냥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 들고 여기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나가면 넓어지죠. 이쪽 공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원래 뒤에 있어야 될 선수들을 앞에다 배치시키면서 이제 숫자 변화를 주면서 형태 변화를 주면서 이쪽을 이제 털어먹을 생각들을 잘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이제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클린스만 감독 체제보다 그 벤투 감독 체제가 조금 더 이런 접근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경기 시작부터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은 어떤 통찰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어렵고 막 전혀 못 보는 축구는 아니에요. 벤투 감독만 할 수 있는 축구라는 건 아닌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 체제는 사실 많이 못 보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거를 꾸준하게 고집해서 할 수 있었고 그걸 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전 아시아권에서 벤투 감독이 뭐 일본한테는 여러 번 지긴 했지만 그 외의 팀들한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이란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못 보여줬던 게 오늘 조금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에서 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런 어떤 디테일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전반 한 30분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좋은 점이 있었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긴 해요. 사실은 크게 뭐 아주 그 궤를 벗어나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전반 중반부터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또 좀 하셨을 겁니다. 안 보이던 애가 왜 갑자기 보이네 라고 했고 계속 찬스가 어디서 나냐면 이재성 쪽에서 계속 났어요. 그죠? 그 조규성 선수 조규성 선수 뒤로 와서 마무리 못 지었던 장면이라던가 득점 장면도 이재성 선수 쪽이었고 이재성 선수 쪽에서 그 뭐 컷백을 내는 장면이라던가 이재성 선수 쪽에 계속 찬스가 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변화를 준 거냐면 그 아까 벤투 감독 얘기를 하면서 좀 드렸던 말씀이랑 연관이 되게 되는 건데 전반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가 라인 쪽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그러니까 전반전 중반이 지나가면서 많이 보였던 장면이 이강인 선수가 이쪽까지 이동해가지고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장면 하나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바로 이재성 선수 쪽으로 오픈시켜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아마 돌파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 제가 지금 시간 적어놨는데 35분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36분 40초라고 적어놨네요. 요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잡아가지고 들어온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공을 잡을 때 설령우 선수가 바깥쪽으로 계속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강인이 여기서 볼을 딱 잡았습니다. 투입돼서 여기서 공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가서 바짝 딱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강인이 얼추 딱 잡아놓고 뭔가 급하지 않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꾸 설령호가 돌아나가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크로스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고 보통은 이 선수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혹은 아니면 미드필더가 커버를 치던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기술이 또 있고 잘 빠져나오잖아요. 왼발로 하나. 그러니까 이쪽에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계속 넘기는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쪽에다 찌를 수 있는 각도들을 계속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그 벤투 감독 체제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사실 그 풀백 전진시킨 거랑 같은 위치다. 근데 이게 전반전 중반부터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제가 보기엔 벤치 쪽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계속 그냥 머무를 게 아니라 공 잡으면 중앙으로 적극적으로 치고 그거 할 수 있게 이제 그쪽으로 움직여 가기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만약에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다면 그 질문을 반드시 했을 것 같아요. 전반에 그렇게 좀 풀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준비된 플레이였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전에 조금 경기가 풀려가기 시작했죠. 사실은. 네. 그렇게 됐던 장면이었고 이재성 선수 쪽은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저는 전반전에 제일 잘한 선수가 이재성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계속 이쪽을 파줬기 때문에 결국에 공격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저는 굉장히 온더볼에 강하고 찔러주는 능력이라던가 뭐 최근에는 수비 능력도 좋아지고 많이 뛰고 좋은 거 그건 장점이긴 한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뿌리는 걸 잘하는 거지 막 본인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장면은 사실 많진 않거든요. 직접 골대를 타격하는 느낌일 때는 많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두 골이나 넣기 때문에 뭐 이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성 선수는 오늘 보시면 계속 뛰어들어가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 선수를 직접 그러니까 그 돌파를 해가면서 일로 쳐들어가는 골대 쪽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혹은 이제 이쪽에서 본인이 잡아놓고 얘를 끌어다 놓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 쪽에다가 그냥 딱 연결해가지고 난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공격을 많이 활기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을 연결해준 거는 이강인 선수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본인 쪽으로 딱 이제 그 어그로를 딱 빼서 이쪽으로 쏠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이재성을 이용하면서 이재성 선수가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혀를 뚫어줘야 되는. 네, 뭔지 이해되시죠?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모아놓으면 반대쪽에서 이재성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을 많이 펼쳤습니다. 근데 그게 이재성 선수가 그쪽에서 딱 첫 골 만들어줄 때라던가 그 전에도 계속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좀 답답했던 흐름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공격을 잘 풀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수비적으로도 많이 잘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전 중반 이후로 좀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기재 선수라던가 조규성 선수라던가 손흥민 선수랑 2대1 툭툭툭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쪽을 막 흔들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공격에 우리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반 중반까지는 답답했던 흐름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좋은 경기를 펼쳤던 것 같아요. 네, 괜찮았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후반전에는 뭐 실점 이후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잘 끊어내는 장면들에서 좋은 찬스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네, 사실은 그런 장면들이었고 뭐 이강인 선수의 그 중거리 슛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클래스 인증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강인은 저런 애구나. 대박이다. 그렇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의 슈팅이었고요. 세 번째 골 장면도 상당히 좋았죠. 뭐 집중력, 손흥민 선수도 집중력이 너무 좋았고 저는 이강인 선수 침착한 마무리도 너무 좋았지만 또 황인범 선수도 꼭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딱 투터치로 나가거든요. 거기서 한번 끌었으면 이강인 선수 템포가 죽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패스가 강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딱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패스가 딱 나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수비까지 제쳐가면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죠. 사실 좋은 선수들의 디테일이란 이거를 한 번 해줘야 될지 두 번 해줘야 될지 세 번 해줘야 될지를 잘 구분하는 것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고 오늘 손흥민 선수도 뭐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었죠. 근데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좀 항상 말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오면 대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대충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슈팅을 잘하는데 왜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넣으려고 할까요? 네, 오늘 좀 그 좋은 장면들에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부담감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경기였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 말씀드릴까요? 저 후반전은 좀 편하게 봐가지고 많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은 게 사실은 전반전에 주로 많이 적어놨네요. 후반전 좀 편하게 보셨죠? 그래도 전반전에 그 아쉬웠던 점들, 후반전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약점인 포지션을 좀 두 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러니까 좀 뭐 이기재 선수랑 박용우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제 걸 보진 않겠죠, 설마 선수들이.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는 왼발의 장점이 확실하죠. 왼발의 장점이 확실한데 확실히 이제 최근의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조금 기동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속도 빠른 선수들이라던가 본인보다 이제 빠르고 기술을 갖춘 선수들 상대로 수비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에서도 잘할 때 보면 3백에서 잘했거든요. 사실 윙백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포백과 3백에 있는 그 측면 수비수의 그 어떤 무게감이 상당히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98년 막 2002년 막 이럴 때 3백 많이 썼잖아요. 근데도 그때 이제 브라질 애들은 포백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백이 가능하다고 막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 선수들 그 풀백들의 그 어마무시한 개인 기량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풀백들의 기량이 최근에는 1대1에서도 웬만한 그 선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수비력은 당연히 갖추고 있고 공격력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뛰고 빠르고 예전보다 이제 그런 어떤 윙어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선수들인데 수비력까지 갖춘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동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잘하는 선수들 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런 선수들 보면 무지하게 잘 뛰잖아요. 카일 워커 막 이런 애들 막 보면은 막 기동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오늘 조금 전반에 고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이기재 선수 쪽에서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후반전에 그 실점 장면에서도 사실 이기재 선수가 거기서 공을 낭비를 전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황인범 선수가 깔끔하게 딱 넘겨준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볼 처리가 나오면서 이제 좀 실점으로 연결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후반에 이제 상대가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김태현 선수 들어온 이후에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용우 선수도 좀 저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박용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잘할 때는 진짜 정우영, 기성용 못지않게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공격적으로는 워낙 킥도 좋고 본인이 볼도 잘 돌리고 하는 게 있고 그 롱킥을 쭉쭉 때려줄 수 있는 라이너킥처럼 딱 때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렸던 단번에 그 방향 바꿔주는 패스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선수인 건 사실인데 저는 박용우 선수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안 풀리는 느낌을 주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상대가 거칠게 들어온다거나 조금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빡세게 들어올 때 수비에서 조금 이제 실수가 나올 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미스가 나온다거나 하는 경기들이 있는데 오늘 좀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바레인도 힘이 있으니까 역습해가지고 득점하고 잠그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칠게 들어오고 그 7번하고 8번 선수들이 좀 개인 기량을 갖췄었잖아요. 그쪽에서 들어올 때 보면 박용우 선수 쪽에서 조금 그 제어할 때 그 안정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충분히 대표팀에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그 박용우 선수가 고점을 찍을 때는 안정적인데 그 약간 저점을 찍을 때는 많이 불안해지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점이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전반 중반 넘어가면서 경기 풀리고 나니까 되게 또 안정적으로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던 경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진수 선수도 괜찮은 선수인데 물론 이제 부상이 있어서 김진수 선수가 조금 더 중용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뭐 감독의 선택이고 제가 뭐 이기재 선수가 나쁜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의견이죠. 김진수 선수가 더 기동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박용우 선수 자리에서는 사실은 오늘 박진호 선수 들어와서 잘해주긴 했지만 사실은 손준호 생각이 조금 전 났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그런 어떤 불상사가 없어서 있었으면은 충분히 대표팀에서 같이 경쟁하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특히나 전북에서
그 신영민 선수가 이제 나간 이후로 워낙 그 자리에서 잘했어 사이사이로 잘했던 선수고 또 롱킥도 워낙 좋고 그런 선수기 때문에 잘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큰 우영 선수가 빠지고 기성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좋은 백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준섭 선수한테는 기회가 왔다고 또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얘기 얼추 다 한 건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했어요. 이번 아시안컵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아시안컵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대처를 중간에 있는 대처를 나름대로 잘 바꿔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더 만만치 않은 팀 바레인이 아니라 오늘 이제 카타르라던가 이란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비가 더 빡빡했을 거고 바레인이 오늘 60분까지 잘하고 30분을 퍼져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30분 동안 거의 두드려 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얘네들은 개인기량 갖춘 팀이라 그러면 그게 더 오래까지 한 80분까지 90분까지 힘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역습을 나올 때도 훨씬 더 위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전반 경기처럼 20분 30분 동안 경기를 잘 못 푸는데 거기서 실수를 나와서 실점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벤투 감독 제가 벤투 감독 잘한다 했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못 이겨서 지난 아시안컵에서 카타르한테 경기를 졌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 더 애초에 플랜 A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늘 20분, 30분 고전했던 것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 고전하는 시간이 지금 20분 정도였으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10분으로 줄고 5분으로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드려 팰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렇게 해야지 좀 경기를 수월하게 끌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비전을 아직까지 못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대처는 괜찮았지만 처음에 못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가 마냥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대회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또 이런 오히려 어려운 대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대회일수록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 이게 너무 우리가 잘하고 쉽다고 생각할 때 대처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어렵게 경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았을 때보다 그 그냥 좀 우당탕탕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력은 더 잘 무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불의의 일격을 맞은 게 아니라 조금 우당탕탕하면서 오다 보니까 아니 할 수 있어 우리 막 이런 오히려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점들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물이 올랐기 때문인데 이재성 선수도 뭐 워낙 잘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뭐 더 잘하고 있고 황희찬 선수도 뭐 말할 게 없고 이강인도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한 방씩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강인 선수 두 번째 골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안 될 때는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런 거를 딱 해결해줄 선수가 필요하고 그런 선수들이 비싼 선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선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킬리안 음바페고 리오넬 메시죠, 사실. 맞잖아요, 그게. 그런 중요한 때 한 방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뭐 대표팀에서는 아니지만 클럽에 있을 때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큰 경기에서 한 방씩 터트리는 선수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우리 갖추고 있고 사실은 뭐 일본도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이지만 그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전 굉장히 잘하고 위협적인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방 할 수 있는 선수들 우리 쪽에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팀 상대로도 위기의 순간에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회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얼마나 고전할까도 좀 생각하지만 또 얼마나 선수들이 좋은 개인기량을 보여줄까 이렇게 기대하는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승 가능성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죠 라고 하는 게 답변이긴 한데 뭐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허무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한 골 실점한 다음에 빨리빨리 딱 만회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대회가 재밌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그 60년이 마지막 우승인 걸로 알고 있는데 64년 만에 꼭 우승컵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쯤 하면은 얼추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뭐 주중에 되면은 좀 늦었지만 K리그 뭐 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건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준비 다 되면은 한번 뭐 라이브를 켜든 어떻게 하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경기 끝나고 또 리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